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2,500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예, 점점 이제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예, 선거하고 관련된 예, 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과거에는 다루지 않았는데, 뭐 아무래도 그냥 글로만 계속 예, 그냥 리포트로만 계속 보고 판단하던 거하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얻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 거고, 이 부양책이 호재냐 악재냐라고 봤을 때 지금 한번 꺾인 심리를 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계속 이렇게 그 통화량을 반영해서 전개가 되고 있지만, 그 상승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근본적인 의심은 없었습니다. 뭐 당장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꽤 강력한 논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 다닐 애들이 없는데 학군이 무슨 소용이냐 등등. 예,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는 힘 있는 논리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 부양책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먹히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동산이라는 게 거의 청개구리 같아서 이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더 내리고, 예, 규제하면 더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금리 인하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규제 완화 자체가 호재로 인식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규제 완화에서 그 또 다른 게 뭐냐면, 제조업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지원들이 선거 전에 많이 풀립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이 장기간 제조업을 하신 분들의 경험담인데, 보통 선거 전에 좋은 성격의 자금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예, 뭐냐면 선거 전에는 예를 들면 금리가 뭐 5%에, 정책 자금이 5%는 한 3%에 뭐 1년 거치 3년 상환, 뭐 요런 종류라면, 선거 전에는 뭐 3년 거치 10년 상환, 뭐 이자도 뭐 0.9%, 뭐 요런 식으로 자금의 성격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양도 많아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제조업이 힘들다 하더라도 선거 전에 뭐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코스피 지수가 계속 평행선을 유지를 하고 2,500선 공방을 이어가는 데 무게를 둘 수가 있고, 예, 코스닥도 크게 개별 종목이 뭐 움직일 만한 그런 동기는 없습니다.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 다만 이제 내년 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이 되느냐 여부,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업에 대한 어떤 좋은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이 이자 부담을 좀 경감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려면 1 분기, 2 분기니까, 예, 그럼 1 분기 실적 발표하고 총선 즈음해서, 예, 그때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반등의 절정이지 않을까. 근데 이 반등 자체가 이제 강하기보다는 거의 뭐 미지근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 2,600선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다만 아래쪽으로도 제한적이니까, 예, 평행선을 그리다가 금리 인하 때 한 번 더 반등해서, 예, 반등 한계치 2,600선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는 이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예, 그런 전개를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뭐 모르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6월 정도가 되면 굉장히 나쁜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작년 10월 달에도 사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서 뭐 좋긴 하겠죠. 이거 먹으려고 샀다가 잘못되면 재미없으니까.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그다지 좋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에 앞서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좋게 포장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뭐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욕심을 부리면 되는 일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는 예 저도 돈 벌려고 욕심을 안 부리는 그런 거지 뭐 제가 거창하게 뭐 선한 뭐 행동을 하고 뭐 "다 같이 잘 살아 보세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돈을 제가 돈에 뭐 욕심이 없다 전혀 아니고 예 다만 욕심 부려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안 부리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아 이 참 이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뭐 주식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뭐 당연히 쌍욕 날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뭐 주식 투자로 손해 보면 부모도 몰라 보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좀 큰 손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깊숙이 개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뭐 "혼 혼자 안 죽을 거다. 예 같이 죽자." 뭐 요런 협박을 공공연하게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칼로 배를 찌른다." 이런 얘기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을 정도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음? 뭐 "목을 따 버린다. 배를 찌른다." 뭐 그럴 때마다 저는 '아 잘 됐네요. 어차피 살기 싫은데 어디 계시냐고 주소 불러 달라고 찾아가게 배 까고 찾아가겠다. 목 까고 찾아가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장난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어떤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예 근데 그런 게 또 뭐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이 진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도박을 하다 눈 돌아갔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정말 진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이 솟구쳐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이 우리가 정말 이걸 뭐 도박하다가 노름하다가 눈 돌아간 사람처럼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냥 예 뭐 소위 뭐 말하는 예 적금 들고 보험 들 적금 붓고 보험 들고 뭐 그런 사람들처럼 이게 재테크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외부의 이 인식이라는 게 참 예 다릅니다 많이. 그래서 주식 투자 안 해 보면 제가 겪어 봐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깔끔하고 매너 있고 인품도 제일 좋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예 거래도 깨끗하고. 근데 그 외에 외부의 어떤 시각은 뭐 그냥 노름이나 다름없이 사실 뭐 제가 장가를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과 관련이 돼 있다. 요게 이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식한다 그러면 일단 나쁘게 보니까. 예. 그런데 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아주 또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의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가는 길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하는 사람이냐.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합니다 이게.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예 재미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뭐 가볍게 생각해서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다이나믹하니까. 예. 아 예. 보물 빨리 찾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댓글이 하나하나가 다 보물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뭐 때문에 이거를 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도 녹화를 하고 올리고 하느냐면 예 그게 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이거에 대한 뭐 사명감을 갖고 있고 제가 '한 분이라도 도와드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건 그냥 "이 댓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녹화를 했는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다. 그런 게 몇 달이나 지속이 됐다. 제가 뭐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걸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슬그머니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래서 이 정말 보물 같은 댓글입니다. 요 ETF는 수수료를 어떻게 내냐면 요렇게 냅니다. ETF가 매매를 하면 ETF에 대한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면 얼마가 오르고 이런 그런 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한 10% 오른다라고 했을 때 요 수수료를 오른 거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9% 정도 오르는 게 됩니다. ETF는 수수료가 빠지고 그리고 내릴 때 마이너스 10%인데 수수료가 이때도 나가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11%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이 등락 과정에서 조금씩 야금야금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는 거는 없고 그럼 왜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냐 이런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불리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2배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2배 움직이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상품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냥 ETF 상품들은 뭐 이건 좀 과하게 표현한 거지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수수료가 계속 빠지니까.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2배가 오르는데 계속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요 과정에서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대출이 나갑니다. 대출 이자가. 그래서 단기간에 급락을 한다 이런 방향성이 맞으면 괜찮은데 장기간 옆으로 간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ETF 상품을 사 놓으면 생각보다 출혈이 큽니다. 삼성생명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500원. 비중이 크신데 그닥 뭐 나쁜 상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종목 박살난 거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78,500원. 삼성생명. 뭐 과거부터 계속 지루한 흐름인데 이 보험주들이 그러면 과거에 승승장구하다가 금리 인상에 수혜주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내렸느냐? 이걸 과연 뭐 오늘가에서 상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등등 뭐 그런 이제 어떤 음모론적인 관점보다는 한번 좀 수치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보험주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니까. 자, 이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이 채권일 겁니다. 채권이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은 격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채권은 그래도 원금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 이 채권이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들 중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보험사들은 한 3배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험주가 왜 내렸냐에 대한 가치 측면에서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채권, 주식, 이 주식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뭐 큰 비중이 아닙니다. 그럼 채권을 주로 운용을 하고 이걸 토대로 이제 보험 상품에 대한 어떤 손익이 계산이 될 텐데 이 채권 투자를 하는데 변동성이 적기는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들이 금리가 기준금리 0.5% 시대에 확보한 채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채권들을 삼성생명이 그러니까 뭐 채권 표면 이자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짜리를 뭐 100조 원 정도 사 놨습니다. 예를 들면 2%짜리가 100조 원 사 놓고 요즘 뭐 한전채 같은 경우 6%까지 올라갔으니까 6%라고 하고 근데 이걸 그냥 한국 보험사들은 그냥 사니까 뭐 그렇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하면 대출을 통해서 2배, 대출을 통해서 3배 뭐 이렇게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금이 보장이 되니까 상환할 수 있는. 그러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은 낮은 이자로 이걸 빌려서 2%지만 1% 돈을 빌려서 2배, 3배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익이 추가가 되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근데 문제는 자, 2%짜리 10년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매년 2%씩 하고 만기가 나오는 이런 2%씩 지급하고 이런 10년물인데 얼마 안 가서 6%짜리 10년물이 등장을 합니다. 금리가 갑자기 인상을 해서.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표면적으로 채권 평가에 대한 손실이 얼마가 되냐면 이 차이 4% 곱하기 10년 하니까 마이너스 40% 돼버립니다. 예.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연기금이 채권 투자했다가 뭐 마진콜이 발생을 했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2배, 3배를 샀다. 이러면 이 정도 차이면 마이너스 100% 넘어갑니다. 예.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큰 손실입니다. 그럼 보험사들의 주가는 이거를 충직하게 반영해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4만 7천 원까지 갔다가 금리 인상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6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예, 이 핵심이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채권 평가 손실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이제 보험사들이 이 낮은 금리로 고객하고 체결한 보험 상품이 마진이 좋아지게 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니까. 이걸 좀 상쇄를 할 수는 있지만 요 보시면 지금 한국에서 금리 인상이 나온 게 0.5%에서 3.5%가 됐습니다. 이게 퍼센트로는 3%밖에 안 되지만 비율로 따지면 700%입니다. 0.5에서 7배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거가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대로 발표하면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이 삼성생명의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배당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채권 평가 자산이 한 300조 되고 이 회사가 자산이 300조에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현금이 한 6조 원 정도 되고 금융자산이 42조 6천억에 여기 포괄손익이 또 150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대략 뭐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다 쳐도 대략 뭐 한 200조 정도 사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채권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뭐 해지를 한 상품도 있겠지만 다 200조 정도 사놨다라고 봤을 때 삼성생명 입장에서 200조에 아까와 같이 마이너스 40% 이게 좀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그러면 무려 80조 원의 손실이 난 겁니다. 지금 현재 평가를 하자면 80조의 손실이 났는데 그리고 저 자본 잠식입니다. 싹 쓸려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있다가 매도 가능하지 않는 걸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만기 이자나 원금하고 계산이 되니까 손실이 아닌 게 되고 매도 가능 증권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 건데 만기까지 보유해버리자 이런 전략으로 가면서 재무제표를 그런 문제를 숨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니 숨겼다기보다는 유리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채권을 청산한다면 국내 보험사들이 깡통인데 만기가 올 때까지 2년 3년 기다리다 보면 그게 이제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없이 넘어가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가치 측면에서는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충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쓸데없는 얘기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터닝 포인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지금 주가도 굉장히 싸고 그 채권 평가 손실을 제외한 그냥 숫자로만 본다면 삼성생명의 순자산이 44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해도 20조 원이 넘을 텐데
지금 시가총액 1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치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고 팔기가 어려운 오늘가를 제외하면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뭐 딱히 거부감은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신세계도 일부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 자사주도 10% 정도 되고 그리고 외국인도 16.82% 갖고 있고 삼성그룹에서 45% 갖고 있고 예, 이렇게 하면 유통 주식 수가 예, 한 15% 이내일 겁니다. 그럼 뭐 바람 타면 또 금방 가는 수준이고 이 배당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도 4% 정도 하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선거 전에 뭐 상생을 해라 뭐라 하면서 압박을 해서 마진을 떨어뜨리고 이런 관치 금융에 개입을 할 거니까 당장은 좋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험 관련 채권 관련된 그런 손실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고 유리한 쪽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니까 예,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선거 전에 부양책으로 버티다가 선거 이후에는 이제 이 관치 금융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이슈가 줄어들면서 또 상승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뭐 핵심 도대체 뭐 팔라는 거야, 갖고 있으라는 거야, 뭐야 도대체? 라고 하시면 저는 보유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비중이 크시니까 뭐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뭐 또 얘기가 달라지면 그런 개인적인 상황 말고 그냥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그냥 갖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주에 대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건실한 건설주들 중에서 현대건설이 오늘 반응이 조금 있었는데 이건 뭐 일회성 반응인 것 같고 GS는 아직 요 갭을 다 안 채웠기 때문에 18만 원까지 N자형의 어떤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요거를 채우는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금융기관들의 채권 평가 손실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융 쪽이 훨씬 나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다. 예, 그러려면 금리가 빨리 인하가 돼서 정상화돼야 된다. 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